1920년 이른 봄, 여인은 국경을 넘으려 하고 있었다. 앞선 동지를 쟁걸음으로 쫓으면서도 손은 자꾸 허리춤으로 향했다. 건네주던 이에게도, 받아들던 여인에게도 목숨값이 될지 모를 위험한 돈. 상하이 임시정부를 위한 독립자금이었다. 독립을 위해 압록강을 건넌 담대한 여인. 가장 낮은 곳에서 임시정부를 지탱하며 스스로 희망의 불씨가 된 여인. 불꽃 같은 청춘을 임시정부와 함께한 여인의 이름은 정정화였다. 인생을 바꿀 선택을 한다. 친정아버지를 찾아가 내 결심을 말씀드리기까지 나는 두려웠다. 어깨너머로 글을 배우려는 어린 딸에게 호통을 치던 완고하고 고지식한 아버지였다. 하지만 뜻밖의 아버지는 혼자 상하이로 가겠다는 나를 말리지 않으셨다. 내 결심이 얼마나 굳센지만 거듭 확인하셨다. 그리고 거금 800원을 내미셨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주신 돈은 곧 독립자금이 되었다. 11살의 시집가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닫은 채 규방 여인으로 살았던 정정화. 나라 잃은 백성이라는 운명은 평범했던 여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정정화는 다시 한번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 그리고 법무장관 신규식을 찾아갔다. 서울로 돌아가 독립자금을 모으겠다는 정정화의 뜻을 신규식은 어렵게 허락했다. 정정화의 서울행은 스스로 사지로 들어가는 일이었다. 하지만 21살 어린 여인을 말릴 수도 없을 만큼 임시정부의 형편은 절박했다. 모두가 겪으면서도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가난. 정정화는 참고 견디기보다 행동하는 쪽을 택했다. 임시정부의 밀서를 지닌 공식 임무. 그녀는 자신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임시정부 최초의 여성 밀사가 돼 있었다. 일제의 감시와 폭정이 날로 더해가던 시기, 모금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평생 처음 경험하는 냉대와 무시에도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일제의 국경감시가 갈수록 심해지던 때, 독립자금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은 더 큰 위험이 따랐다. 압록강은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국경을 피해 쪽배로 강을 건너는 위험한 계획. 밤이 되길 기다려 배가 있는 곳까지 30리나 되는 먼 길을 맨발로 거슬러 올라갔다. 어둠 속에서 외경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짐승의 포효라면 방향이라도 알련만. 한밤중 강바람 소리는 으르렁거리지도 않으면서 사람을 옥죄고 들었다. 정정화는 10년에 걸쳐 6번이나 국내에 잠입했다.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 속에서 미립국을 자처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철교에서 붙잡히세요. 정정화에게 평생의 회한으로 남을 서울행. 압록강 철교를 건너 국경을 막 지나려던 순간 갑작스런 일경의 검문이 시작됐다. 긴장하는 정정화 일행의 반응을 일경은 놓치지 않았다. 임시정부를 찾아 망령한 대동단장 김가진의 며느리 정정화. 그녀의 신분은 곧 드러났다. 누구냐고! 빨리 불을 줘, 센지. 뭐야! 서울로 압송된 정정화는 주재소와 경찰서를 끌려다니다 가까스로 풀려난다. (1920년대) 임시정부는 표류하고 있었다. 고립과 재정난 속에 노선 갈등이 계속됐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혼란기였다. 하지만 위기를 타개할 암중모색도 함께 진행되고 있었다. 1932년 4월 29일 이동영을 모시고 있는 정정화의 집에 김구와 조한구가 찾아왔다. 중요한 모임마다 정정화의 손을 빌리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그날 세 사람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선생님들의 시중을 두느라 분주했다. 그런데 백범 선생께서 밖에 호해가 돌거든 사다 달라고 부탁하셨다. 드시지도 않던 낯술과 호해를 부탁하는 말에 나는 의아했다. 백범의 말대로 거리는 호해로 뒤덮인 채 술렁이고 있었다. 기사를 보고서야 비로소 백범이 왜 신문을 사다 달라고 했는지 알 수 있었다.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 겸 전승 축하 기념식장에서 일어난 한인 애국단원 윤봉길의 의거. 군인 만여 명이 동원된 열병식에 이어 단상 위에 일본군 수뇌부와 군중이 함께 기미가요를 부르는 순간 윤봉길의 폭탄이 날아들었다. 상해 파경군 사령관 시라카와가 사망하고 해군 중장 노무라, 육군 중장 우에다 등 일본군의 주요 수뇌부와 주중 일본 공사 시게미스가 중상을 입는 등 일본은 큰 타격을 입었다. 선생님, 임시정부의 존재를 세계에 알린 청년 윤봉길의 의거였다. 임정 원로들의 손발이 돼 그들의 일상을 뒷바라지했던 정정화. 그러는 사이 정정화는 독립운동에 가장 가까운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녀의 평범한 일상은 독립운동의 역사가 되었다. 윤봉길의 의거 뒤에 김구와 임시정부가 있음을 알게 된 일본은 프랑스 조계까지 밀고 들어와 임시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였다. 임시정부의 13년 상하이 생활이 막을 내렸다. 정정화는 자신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임정의 안살림을 도맡게 된다.
함께 거주하는 원로들을 뒷바라지하는 한편 임시정부의 분원 역할을 했던 이곳의 많은 손님마저도 모두 정정화의 몫이 정부의 그 주류라고 할 수 있는 한독단이 여러 어른들이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게 거기에 보면은 정정화 여사의 어떤 기여를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됐다. 일본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중국 대륙을 거침없이 점령했다. 숨돌릴 새 없이 진군해오는 일본. 어느덧 40대에 접어든 정정화는 임시정부의 실질적인 일꾼이자 기둥으로 성장했었다. 1940년 한국혁명여성동맹 창립에 함께했고 한번 일어나서 읽어볼까요? 고, 모여 앉을 수만 있으면 어디든 학교가 됐다. 규. 우리 말을 익히고 배워야 하는 까닭은 언젠가 우리가 우리나라를 되찾았을 때 우리 말을 읽고 쓸 줄 알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해외에 이주했던 우리의 동포 사회들 제1의 순위가 교육은 생명이다 였어요. 세계사에서 유일한 27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어갔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침내 조국으로 돌아가게 된 그들의 마지막 기념사진 속에 끝까지 남은 사람은 100여 명도 되지 않았다. 모두 임정 요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귀국한다. 21살에 고향을 떠난 정정화는 47의 중년이 되어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이국 땅에서 서로를 의지했던 가족이며 동지였던 세 사람. 이들은 조국의 하늘 아래 함께 잠들지 못했다. 시아버지를 따라 상하이로 갔던 여인. 그녀는 스스로 독립투사로 성장했다. 임시정부에 가장 낮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고 독립자금을 위해 압록강을 건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임시정부를 지켰다. 임시정부의 27년 역사. 그 속에 항상 정정화가 있었다.